뭉클. 저녁이 쉽게 오는 사람에게, 시력이 점점 흐려지는 사람에게 뭉클한 날이 자주 온다. 희노애락 가슴을 버린 지 오래인 사람에게 뭉클한 날이 자주 온다. 사랑이 폭우에 젖어 불어터지게 살아온 내가 나에게 오기까지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 눈물이 가슴보다 먼저 북받친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 뒷모습을 보면서 왜 뭉클은 아니다 아니다 하여도 끝내 가슴속이어야 하나. 이사라 시집 저녁이 쉽게 오는 사람에게 수록된 뭉클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에는 유독 온다라는 동사가 자주 보입니다. 꽃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하지만 사람은 오고 가며 사랑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멀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갑니다. 다가온 순간의 기쁨은 물론 떠나는 순간의 슬픔까지 뭉클로 잡아낸 시인의 시선이 그야말로 뭉클합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강태식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강태식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설가 강태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강태식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12년 굿바이 동물원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셨고 중편소설 두 얼굴의 사나이, 그리고 이번에 장편소설 리의 별로 제4회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출간 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다음 이제 그 출간할 소설을 퇴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매 순간이 죽고 싶은 마음인데요. 열심히 해서 예, 더운 날 참 좋은 피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품 수상하신 이후에 이제 출간이 되었고 출간하신 이후에 또 다음 출간할 작품을 퇴고하는. 예. 주로 작업을 이제 도서관에서 하시나 봐요. 예, 그 저기 주민센터 위에 작은 도서관 보면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리의 별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 제목이죠. 리의 별. 이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 인간이 만든 유원지 행성 플랜 A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된다라는 설정. 근데 그 플랜 A라는 행성에 홀로 남게 된 리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라고 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캐릭터도 흥미롭고 플롯도 정교하고 문장이 유머러스해서 가독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떤 발상이나 구상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소설의 시작은 다른 소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선배들이 썼던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소설들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한순간 배워가는 순간인 것 같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SF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블랙 코미디라든가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SF 소설을 좀 처음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고요.
SF로 도전한 첫 작품인데 예, 그렇습니다. 뭐 다음 작품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 코미디에 약간 관심이 있었다고 예.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SF를 시도했다고 하셨는데 이 소설은 블랙 코미디와 SF가 이렇게 약간 결합된 서로 스며든 예. 그런 작품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요즘 소설은 이제 뭐 장르별로 많이 이제 구별을 하시는데 그런 구별 자체가 이제 뭐 무너진 지가 좀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전 장르 또 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르성이 만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릇이 되겠죠. 그릇에다 무엇을 담을지는 작가의 선택이고 글 쓰는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르의 복합이라는 것 큰 무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가 용광로처럼 녹아든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토리나 장면에서 어떤 영상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구상이나 지필 중에 영향을 받거나 참고가 된 뭐 소설, 음악,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뭐 영화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뭐 일단 SF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 아서 클라크 같은 작가들을 좋아하고요. 스칼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예, 뭐 스티븐 킹도 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근데 뭐 그런 작가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레이 브래드버리의 어떤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영상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걸 쓰고 나서 이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그 마션이죠. 레들리 스콧 감독의 마션인데 좀 뭐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상황적으로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뭐 영상적으로 그거를 참고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쓸 때 봤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카우보이 비밥을 봤었고 은하영웅전설도 같이 봤어서요. 그래서 은하영웅전설은 그게 100m거든요. 근데 이 리에별의 등장 인물들도 한 3명 정도가 그 은하영웅전설에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뭐라 오마주라고 하나요? 네, 이게 그렇죠. 예, 뭐 좋게 말하면 오마주인데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아주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많은 물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주 먼 미래 소설에 얼핏 나왔던 51세기 이후가 시간적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먼 미래를 쓰려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좀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모니터 하나를 묘사해도 예. 지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모니터잖아요. 막 조그맣게 접히고 예. 어떤 그런 거 하나에도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지필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SF라고는 할 수는 없죠. 뭐 정말 전문적인 SF라면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지식적 토대가 단단하거나 거의 일반인은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던 그런 고도화된 지식을 제시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생각한 나름의 SF였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독자들을 처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만 준 다음에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뒷부분 보면 사실상 그런 게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 형성하면 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읽으시면서 자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와 자기를 맞춰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필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6개월 사이. 예. 6개월 정도의 이 정도의 작품을 뽑아낸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밀도도 딸리고 작품성도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 리의 별은 이제 행성 대관람차에 갇힌 채 그 무인 행성의 궤도를 15년째 돌고 있는 리,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5명의 인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5명을 보니까는 아내를 잃고 현재는 은퇴한 외로운 노인 기무라, 그다음에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초고도 비만이 된 통신 판매원 도리스 브라운,
그다음에 아들을 찾으려는 전과자 로드리게스. 그다음에 행성심사단의 베일리 박사, 알코올 중독자 양웬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떤 사연과 상처가 있는 인물들의 내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작가님은 이 여러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 뭐 일단 분량상으로 보면 일단은 그 로드리게스와 그다음에 베일리 박사가 가장 많겠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베일리 박사 같은 부분은 이제 예전에 제가 뭐 늘 써왔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 넣은 곳이고요. 뭐 이야기 서사가 전개되면서 행성이라는 곳, 플랜 A라는 곳을 한 번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그쪽으로 사람을 한 명 보냈는데 예, 그게 또 블랙 코미디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커진 부분 같고요. 가장 뭐 애착이 간다라고 하면 뭐 로드리게스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애 아빠가 된 부분으로서 네. 이렇게 아버지라는 어떤 제 마음을 쓴 것 같고요. 나중에 제 아들이 꼭 읽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예, 드는 부분입니다. 그 굉장히 로드리게스가 거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터프한 부분들. 네. 그거 쓰면서 굉장히 신나셨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결국 작가님은 그 리를 비롯한 이 5명 인물의 고독에 대해서 그려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나요? 예,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SF라는 것은 형식이고 장르고 그러니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겉껍질에 해당하겠죠.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커다란 것을 담고 싶죠. 제가 가장 커다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떤 전문적인 SF가 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곧 한계성이자 아니면 곧 이제 또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플랜 A라는 그 SF 구조 속에 처음에 기무라라는 인물을 통해선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그 도리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인생은 사랑과 죽음이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로드리게스 부분에서는 부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베일리 박사 부분에서는 블랙 코미디였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양현리 역시 이제 소멸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테마를 잡고 들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어휘들이 있는데 예. 이제 똥, 오줌, 인생 이 단어들이 예. 그다음에 엿 이런 단어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역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예.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예. 깊이 바라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의 활동 이력을 보면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에 더 집중하며 승부를 걸겠다라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 장편을 쓰는 어려움과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단편보다 장편을 뭐 이렇게 굳이 쓰겠다라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렇게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늘어뜨리거나 단편을 쓰는 것이 이제 장편으로 이제 서서히 확장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인 것 같고. 이번 뭐 리의 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처음엔 단편으로 썼다가 이걸 장편으로 이제 계속 나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창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을 한번 쓰면 이제 좀 길게 좀 뽑는 느낌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체질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딱히 뭐 어려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어떤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만지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장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건 글쎄요. 글 쓰는 것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내지는 그 의미를
어떻게 형성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 쓰는 모든 글 쓰는 분들에게 뭐 글을 왜 쓰냐고 여쭤본다면 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어떤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빨리 나갈 때의 그 느낌, 그것은 스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속도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감을 즐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편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속도감을 단편보다 더 길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또 장편의 가장 큰 또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장편 소설을 가르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장편 소설을 배우는 분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장편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근데 강조한다면 글쎄요, 뭐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많이 생각하고 옛부터 뭐 오는 말이지만 많이 생각하고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발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와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의미를 생성하는 부분, 그런 것들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의미겠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상상력을 개입시켜서 그다음에 서사를 변형시키거나 비틀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오래 생각한다라는 부분 같아요.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경륜이 있어야겠죠. 뭔가를 좀 아는 것. 그다음에 빨리 쓰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늘어지면 문장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야 하는데 그 빨리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장적 훈련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쓰게 된다면 굉장히 읽기가 힘들겠죠. 근데 문장적 훈련이 된 상태에서라면 빨리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설을 정말 독자도 빨리 읽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12년에 한겨레 장편 공모 굿바이 동물원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장편에 도전해서 또 다른 결과를 내신 셈인데요. 그 6년 동안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다는 지금 의견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구성 작가님. 감사합니다. 2012년에 그러게요. 장편을 탔습니다. 굉장히 과분한 상이었고, 하지만 그보다 더 과분한 일이 2012년에 있었죠.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6살이 됐어요. 장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편 물론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은 것이 이 문학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수혜를 받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어떤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버린 건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아이와 더불어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너무 바쁘셔서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잘 못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랑 같이 부딪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는 소설가라는 직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육아. 그래서 6년 동안 한 손으로는 아이를 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장을 쓰는. 글쎄요, 문장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육아와 집필을 함께 해온 세월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지난 6년. 그 아내분도 소설가시잖아요. 서유미 소설가. 그래서 문인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한다는 거니까 일적으로든 사람적으로든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어떤 대화가 줄어든 게 굉장히 너무 아쉽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뭐 글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원고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태고도 이렇게 좀 건드려주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라든가 좋다라든가 의견도 내주고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중요한 것은 뭐 제목에서 굉장히 좀 많은 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굿바이 동물원이라든가 리에벨 같은 경우 집사람이 다 지어준 거고요. 뭐 집사람의 제목들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지어줬고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이게 툭툭 던지니까 오히려 더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또 제목이 또 가벼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제목 하나 나올 때마다 예,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퇴고하고 계신 작품 예.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차기작은 예, 그렇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류거든요. 그래서 쓴 지는 좀 됐는데 이걸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출간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고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톤은 굿바이 동물원과 비슷한 톤을 갖고 있고요. 설정 자체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감을 잃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질량을 잃어버리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상에서 땅을 못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와 그들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를 담고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예,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쓴 것 중에 가장 긴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략 출간 예정이 언제쯤? 글쎄요, 뭐 출판사의 뭐 사정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는지 강태식 소설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에 묻어두는 거라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성능이 좋은 냉장고 같은 거니까. 코드가 뽑히기 전에는 모든 걸 아주 신선하게 보관하니까. 네. 저는 이 대목을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초고도 비만이 된 통신 판매원 도리스 브라운이 리하고 서로 교신을 하면서 사랑이 싹트게 된 뒤에 어떤 감정을 소설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왜 이 대목을 고르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에별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심 서사에는 로드리게스가 놓이게 되죠. 로드리게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 이 리에별이라는 건 어쩌면 아들에게 바치는 어떤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성애겠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것은 또 사랑도 또 그런 부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도리스 브라운에게 좀 입히고 싶었는데 분량도 좀 작았고 인물의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서사의 크기가 아무래도 로드리게스에 좀 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어떤 아름답고 그런 사랑, 그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 정말 이렇게 고상하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칠지만 러프하지만 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소설은 아내에게 좀 바치고 싶어요. 아내가 굉장히 리에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해서 아내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네, 매우 가정적인 작가로 보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작가님께서 가져오시는 소리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우선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새근새근한 예.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진 어떤 그런 숨소리 예. 그런 인상이 듭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 아들이 서원이고요. 서원이가 잠 잘 때에 가서 옆에 녹음을 한 소리예요. 가장 사랑하는 소리이기도 하죠. 아이가 잠을 잔다는 건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글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잠잘 때가 가장 또 예쁜 것 같아요. 뭐 깨어났을 때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어떤 부딪히는 맛도 있지만 잠잘 때 그 모습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듣는 숨소리예요. 정말 가장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잠잘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해하시는군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 질문을 또 드렸지만 그 미처 하지 못한 어떤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싶으나 질문을 제가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문장의 소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가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으신 아량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글 부지런히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작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식 소설가의 리의 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지루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께 강추해드립니다. 초반 31페이지까지가 살짝 무거운데 그건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시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흡인력이 대단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낄낄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PD님 한 분, 그리고 라디오 작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부 때문에 잠시 휴직 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작가 정선임이고요.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작가 김진희입니다. KBS 라디오에서 이주영 PD, 정선임 작가와 함께 아침 대표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잠시 일을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분이서 또 대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의 라디오 PD 작가분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안이 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듯합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주영 PD님부터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저는 1982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2시의 데이트 시그널 음악을 들으며 유치원을 다녔고 라디오의 최전성기인 1990년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굿모닝 팝스로 아침을 시작하고 FM 음악도시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 시절의 청소년들이 대개 그랬듯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해 나만의 컴필레이션 테이프를 만드는 것이 취미이자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의 전주에 DJ의 멘트가 흐르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2009년부터 KBS 라디오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침 시사 프로그램부터 K-팝, 트로트,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어느 일이나 그렇듯 이 일도 나름의 애환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재미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 장르 중에서도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영상 없이 오롯이 귀 기울여 들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섬세하고 다채로운 소리의 매력 때문입니다. 문학 또한 그런 점에서 라디오와 잘 어울리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라는 그릇에 어떻게 문학을 담아낼 수 있을지, 또 라디오를 통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그 즐거운 고민을 기꺼이 껴안고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그 컴플레이션 곡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로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 녹음하는 거 혹시 DJ분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봤죠. 네. 공테이프를 항상 준비해놓고 네. 녹음 버튼을 항상 누를 준비를 해두고 네, 곡 소개가 나오면 재빨리 누르고 멘트가 섞이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 시절엔 약간 유행이었는지 DJ들이 꼭 전주가 나간 다음에 곡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되게 화를 내곤 했었죠. 예. 그 본인이 만든 그 골든 컴필레이션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곡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뭐 대중가요 네, 위주로 저희는 하시는 워낙에 90년대는 또 대중가요 세대여갖고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신승훈이었고요. 이승환이나 아니면 신해철도 좋아해서 뭐 넥스트라는 그때 락 그룹을 하고 있었는데 락 장르도 만들고 발라드도 만들고 그래서 예쁘게 글씨를 써서 포장을 해서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죠. 네,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죠.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라디오 PD가 되신 거죠? 저는 잠깐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다가 라디오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쭉 이 직업 안에 있는데 네. 혹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근데 아마 이 작가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일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회사를 갈 때 되게 재밌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을 할 때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건 되게 드문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직업이고 네 감사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쪽 생각은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라디오 안 태어나고 라디오 싶은데 PD를 하고 다시 싶다. 태어나면 네 라디오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요. 네. 지금 라디오가 남아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정선임 작가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작가 정선임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저는 배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숙모들, 사촌 형제들과 마당에는 개와 고양이까지 북적이는 집에서 자라서인지 혼자만의 방을 동경했습니다. 다락방이나 옷장, 커튼 사이에 숨어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1살이 되자 혼자만의 방이 생겼고 그때부터 라디오를 들으며 방에 콕 박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과 독서실 가는 걸 좋아했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편지를 쓰거나 헛된 상상을 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대학교 때는 글을 쓰고 싶어서라기보다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서 국문과를 선택했는데요. 대학에서 학부사 활동을 하면서 마감의 희열과 인터뷰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졸업 후 2001년부터 올해로 18년째 라디오 작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작가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재밌었지만 나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자꾸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틈틈이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가지 글쓰기 교실을 전전하다 2013년에 첫 습작을 완성했습니다. 그 뒤에도 썼다 안 썼다를 반복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습작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방송 일을 줄이고 작은 책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라디오, 책, 글쓰기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한편 언젠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읽고 쓰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첫 습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장르가 뭐 어느 장르인가요? 소설을 그때 처음 써봤습니다. 네. 네.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그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북돋아 주시려고 했는지 많이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일하시는 그 작은 책방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연남동에 있고요. 네. 제가 작은 책방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된 게 이주영 PD랑 몇 년 전 2012년이요. 2012년에 책방 다큐멘터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방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저런 일을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행 책방 사이에서 스텝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하고 뭐 큐레이션 작업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 골목에 있고요. 네. 대표님이 꼭 얘기하라고 하셔서 여행 책방 사이에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행 서적을 많이 예, 다양하게 주로, 구비해 놓은 곳이. 여행과 관련된 문학 서적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진희 작가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진희 작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체로 처량한 아이였습니다. 평균보다 가난했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만났구나 싶을 때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마주친 낯선 환경, 또래 집단의 견고함 앞에서 저는 틈틈이 꾸준히 외로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보다는 책이, 나가 노는 것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10대 시절 어딘가 멋지고 친근했던 DJ 언니들의 목소리는 저를 전파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은 라디오 작가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계활동이 필요했던 저는 DJ 프로그램보다는 작가의 입지가 다소 안정적인 시사 프로그램에 정착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제 성격에도 시사 장르가 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줘야 하는 시사 작가로서 지난 10여 년은 참담한 세월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쌓여가는데 할 수 없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누적된 심신의 피로감과 인적 환경에 대한 환멸로 저는 지난해 8월 잠시 노트북을 덮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칼과 국자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듯이 요리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의 연대기를 듣다 보니까 그 처량한 아이에서 전파의 세계를 거쳐서 칼과 국자의 나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사 프로그램 굉장히 그 토픽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했던 것 중에서요. 네네. 그걸 당연히 가장 최근까지 했던 그리고 가장 오래 일했던 KBS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시명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 정현우 시인의 제보에 의하면 김진희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그 무공의 문학의 맛이라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글 쓰는 사람들은 꼭 와서 한 번씩 먹어봐야 할 맛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맛의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미료도 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살리는 쪽으로 담백한 요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갑자기 스튜디오 바깥에서 우리 조 PD님이 식당 이름과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등촌역 근처에 있고요. 네. 땡땡땡 키친입니다. 네. 네. 등촌역 근처에 땡땡땡 키친. 네, 치킨이 아니라는 네. 점을 좀 사람들이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세 분이 함께 라디오 팀이기도 했죠. 네. 네. 어떠셨는지 조금 네, 각자의 저희- 성격이 많이 드러났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아까 김진희 작가님이 언급하신 그 프로를 같이 했었고요. 그게 워낙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새벽 한 5시 반쯤에 출근하고 아침에 방송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아이템 잡고 섭외하고 그런 일이라 약간 사실 뭐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가족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좋았던 기억만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좋았던 기억만 네, 저희도 있고요. 좋았습니다. 네. 다들 되게 작가님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섭외를 잘 하셔서 정말 섭외에 능하셨던, 특히 정치인 보좌관들과의 소통에 아주 능하셨던, 그래서 피디로서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고, 사실 저희가 일도 일이었지만 그 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이 점심에 밥 먹고 또 일 끝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들이 사실 행복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침에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꺼웠던, 네, 즐거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진희 작가님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고. 네,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참 즐거웠었어요. 알겠습니다. 문학 관련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저희 정선임 작가님이랑 네. 같이 했었는데요. 정선임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다면. 윤동주신 관련한 다큐멘터리랑 기억에 남는 건 뭐 책방 다큐멘터리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뭐 했었나요? 저희 교황님, 예.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이건 네. 문학과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가 책이랑 문학 관련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작가, 라디오 PD를 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김진희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연대기에서도 대략 이제 소개를 했지만 세상이나 사람과 소통하는 창구를 저는 사람보다는 라디오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 또 DJ가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그런 말들에 되게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위로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펜을 얹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네. 우리 정선임 작가님은? 네, 저도 라디오라는 매체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라디오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는 약간은 현실적인 이유로 국문과 졸업하고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군을 생각하다가 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 아카데미 들어가서 좀 공부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졌던 시점하고 막상 되니까 어떤 간극 같은 것이 있잖아요. 됐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방송국에 가는 것도 좋고, 일을 뭐 하루 종일 해도 좋고, 밤새 일을 해도 좋고, DJ가 일단 내 원고를 읽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생방송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지만 이제 약간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그런 뭐 시기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도 사실 약간 고민 중이에요. 아까 김진희 작가가 말했듯 저희가 약간 그 어려운 시절에 시사 프로를 하다 보니까 아직 쌓여있는 그런 뭐 도끼가 많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김진희 작가 마음속에도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좀 방송 제작 환경들이 이제 정권 바뀌면서 좋아졌을 거란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라디오 일을 더 정말 본연의 매체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 세 분은 문학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하는 PD이자 작가이면서 또한 동시에 한국문학 독자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한국문학을 사랑한다고 들었습니다.
습작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문학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이 세 분이 생각하는 한국 문학을 읽는 즐거움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김진희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원서를 읽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번역서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의 차이를 저는 정말 확연히 느끼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가 번역돼서 들어와도 그거를 저는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번역이 특히 시 이런 장르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시나 소설 이런 걸 보면 정말 말의 맛, 글의 맛, 그리고 또 작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문체는 진짜 지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음미하는 즐거움, 그런 건 정말 한국 사람이 한국 문학을 읽는 것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주영 PD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사실 김진희 작가님 언급하신 대로 문체, 문장, 그리고 우리만 아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그 단어의 맛 같은 것. 이것 때문에 한국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같이 호흡하는 작가님들이 쓰는 글이라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 작가의 물론 문학의 보편성이 있지만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공간 안에서의 감정들 같은 것이 한국 문학 안에 너무나 잘 녹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또 훨씬 조금 더 날카롭게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작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작가들이 보고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작들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선임님. 네, 저도 그냥 이야기 자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집중력이 없고 수업 시간에 되게 딴짓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누가 하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사실 소설을 통해서 우리 역사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설 속에서 많이 배워왔고 제일 쉽게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태백산맥 읽으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래서 뭐 다른 외국 소설을 읽을 때보다 지금 내가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 한국 작가들이 똑같이 오롯이 경험한 걸 녹여내는 어떤 이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게 있어서 예, 저는 그리고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하는 공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세 분이 그 습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야를 습작할지 왠지 짐작이 가요. 소설 얘기를 정선임 작가님이 많이 하셨고 이주영 PD님은 네, 소설을 소설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단편을 쓰고 있고요. 네. 네, 쓰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 현대문학 본심에 올라가셨다라는 소식을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즐겁지만 사실 고통스럽게 쓰고 있어요. 네, 저는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30 넘어 글을 쓰게 됐는데 네, 너무 즐거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간극 안에서 웃고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라디오를 소재로 글을 써보신 적은 있나요, 두 분? 네, 있습니다. 이번에 본심에 올라간 작품이 라디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예전에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K-팝 프로그램을 약간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한번 써봤었고요. 근데 뭐 당연히 DJ님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자신이 잘 아는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장르 안에서의 거리 조절이나 혹은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약간 친정 얘기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서 글을 쓰면 좀 엄청난 힘이 본인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작가님은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습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네, 저는 두 분과 달리 등단의 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방송에서 쓰는 입말과 또 쓰는 문학적인 그런 글이 또 달라서 글쓰기 능력이 퇴화하지 않도록 가끔 에세이 쓰기 클래스나 이런 곳에서 최민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스승에 대한 사랑을 또 갑자기 고백하시는. 라디오 작가님들이 매일 생업으로 글을 쓰시지만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연말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전부 다 보니까. 예. 뭐 매일 에세이라든지. 글을 쓰려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쓰려면 계속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과 모든 책을 두루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 다 문장의 소리에 오늘이 첫 출연이실 텐데 오늘 방송을 하러 오시면서 혹은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떠오른 분이 누굴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주영 PD. 떠오른 사람요? 네. 저는 제가 모셨던 라디오에 게스트분들 많이 떠올렸는데요. 그분 되게 힘드셨겠다. 그분들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라디오 부스 항상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는 경험은 아주 드물게 있지만 언제나 낯설고 두렵고 떨리고 네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초청했던 게스트들이 머리에 하나씩 스쳐가세요. 창문 너머로 바라봤던 그분들. 네. 자, 김진희 작가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떠오르네요. 옆에 있는 또 작가 PD들도 또 옆에 있어도 또 오랜만이라 항상 그리운 사람들이고요. 네. 네, 정선님. 네, 저도 질문을 많이 써서 보내주는데 이번에도 여기 작가님이 글을 써서 하루 전인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좀 더 빨리 보내고 질문을 막 던지지 말아야겠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어렵네요, 답하는 게. 네. 그 밖에서는 선수인데 막상 안으로 들어오니까 초보가 되는 네.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집 탐험가 소년과 계절에서를 출간하신 안웅선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집 탐험가 소년과 계절에서를 출간한 안웅선 시인입니다. 네, 시집을 출간하고 두 번째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시집이잖아요. 네. 어떤가요, 마음이? 첫 시집을 나온 지가 이제 책이 나온 지가 거의 9개월, 10개월 이상 지나서요. 네. 따로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설렌다, 아주 기분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 많이 담담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담담해졌나요? 시집으로 아무래도 하나의 세계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시집에 대해서 뭐 내가 시집을 냈으니까 이걸로 뭘 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없고 네, 약간 뭐랄까 휴식기에 들어갔달까? 네,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라고 하면 뭐
공부를 조금 더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작가들의 책을 조금 더 읽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장르의 무엇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제목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아, 네. 그 탐험가 소년과 계절에서라는 시를 등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를 썼고요. 시집의 메인 표제작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시집의 해설을 써준 장은석 평론가에게 원고를 보여주고 나서였는데요. 네. 그 당시에 다른 제목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장은석 평론가가 이 시집은 탐험가 소년과 계절에서가 제목이 꼭 되어야만 될 것 같다. 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 제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뭐가 있었나요? 뭐, 다른 후보들은 좀 말하긴 부끄럽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바다와 사과도 있었고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쵸. 1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요. 네. 네. 아마 가제로는 바다와 사과를 제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를 쓸 때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나요?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라는 질문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따로 영감이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영감을 가지고 뭘 쓴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상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상이 갑자기 막 떠오른다거나 이런 예전에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천재적인 어떤 그런 영감 같은 것들은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25 넘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이 국문과였고, 네, 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데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학점을 받기 위해서 쓰다가, 네, 점점 재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쓰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시집을 묶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등단하고 나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것도 한 3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집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한 2년 반 이상을 더 시간을 들여서 나온 시집이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시집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니? 네 시집이라는 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 아니니? 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즐거웠던 일이라면 하나의 그 완결된 원고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책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결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 완결된 원고를 다 정리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기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꼭 어떤 시인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내 호흡대로 그냥 가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쫓기거나 급하게 쓰지 않고 천천히 내 호흡대로 좋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써가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번째 시집은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시집을 낸 지 얼마 안 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다만 요새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네, 이제 허블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망원경이 이제 수명을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또 2년은 더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허블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많은 우주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마 그 이미지들을 조금 더 살려서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간의 그 이미지들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언어로 바꾸면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허블이라고 하면은 그 만원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허블이 왜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허블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동 연한을 넘겨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만원경들이 우주로 발사가 돼서 허블이 하던 일을 대체해야 되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 다음 만원경의 개발이 좀 늦어지면서 이거를 고쳐 쓰고 하다가 이제 정말 수명이 다 할 때에 와 있거든요. 네. 갑자기 이러니까 천문학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별에도 되게 관심이 많겠군요. 네, 별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어. 이 시집에도 별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네,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두 번째 시집에서 뭐 대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좀 빚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목소리가 되게 소년 같은 목소리세요. 전화로 연결하는데 네. 너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흥선 시인의 위험한 독해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위험한 독해. 여기는 곡식들의 땅. 헛간에는 모래가 가득하다. 씨앗들은 어디로 갔나? 노래로만 기억하는 저녁이 오는데 시들어버릴 골목들을 위해 여행지에서 사야 하는 한 송이 꽃들의 씨앗은 벽돌로 장식한 바닥 위에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무너지는 너의 모든 세상. 너의 눈물로 나는 나만의 것이 아닌 세상 끝 풍경을 그려냈지. 감정은 헤매기 위해 레일을 비틀고 증오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도록 손을 씻는다. 걱정하지 마. 속지 마. 모래의 세상이야.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일 뿐이야. 접어둔 페이지로 되돌아와 이제 나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겠다. 모서리에 베어 피를 흘릴 수도 있겠다. 나무에서 떨어질 벌레를 발로 밟아 그릴 불운을 선물할 수도 있지. 한때의 어엿한 애인으로 지나쳐야 하니까. 하나의 끼니를 나누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악보를 읽고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니까. 너는 내 미래에 석고를 부어 청동의 요새를 만든다. 인간이라는 아직 익지 않은 기쁨. 시든 골목은 아름다워라. 우리는 아직 발도 들여놓지 못했는데.